2025년 여름, 우크라이나는 스파이더웹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드론 공격들은 러시아를 뿌리째 흔들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시작한 전쟁이 결국 자신들에게 되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몰랐던 건 스파이더웹 작전이 시작일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일은 스파이더웹 작전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일어났지만 우크라이나는 모든 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극비 작전을 발동했습니다. 스파이더웹 이점령이었고 우크라이나의 전력이 맹위를 떨치면서 러시아의 장비들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드라인 통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샨 작전이라고 명명한 비밀 작전에서 1000대가 넘는 러시아의 포병 시스템과 장갑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2단계 작전은 전선과 후방 모두에서 러시아에 완전히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6월 30일 브레이브원 어드밴티지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공개하기 전까지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개념은 효과적인 정찰에 의해 지원되는 특별히 개발된 폭격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차, 장갑차, 기타 장갑 차량과 포병을 찾아내어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단 몇 반 만에 800대가 넘는 적의 장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러시아군은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기계화된 공세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5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자산을 반복적으로 타격한 작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작전의 초점은 러시아의 군수 지원망에 끼친 혼란과 그로 인해 고립된 크림반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별도의 작전을 진행해왔고, 이 작전은 크림반도에 대한 푸틴의 장악력을 약화시키는 군수 봉쇄만큼이나 푸틴의 야망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샨 작전은 2단계로 진행됐으며 1단계는 페도로프의 인용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혁신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특수 드론이 개발되었으며 이 드론들과 우크라이나의 정찰 및 정보 수집 능력이 결합되어 80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작전은 몇 주 또는 몇 달간 준비됐으며 모두 우크라이나의 델타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2025년 8월 우크라이나 방위군 전 계층에 배치되었으며 우크라이나의 실시간 전장 상황 인식을 제공합니다. 드론이 러시아 진지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데이터는 델타에 업로드됩니다. 지상병사들의 보고와 우크라이나가 수집한 모든 정보도 델타에 업로드됩니다. 이 모든 정보가 중앙저장소에 모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아샨 작전의 성공의 핵심이었던 협동 타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차, 포병, 장갑차, 병력 수송 차량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페도로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약 800대의 포병 유닛과 장갑차들은 모두 단 몇 밤 사이에 제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이후 6개월간 기계화 공세를 한 번도 펼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전장에서의 영향이 분명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러시아가 2025년 5월 우크라이나에 기계화 공격을 계획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공격은 10월 2일 되어서야 실행되었고 이는 모두 아샨 작전 1단계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025년 여름과 초가을의 일들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월 보고서들은 러시아의 기계화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 하반기에 침투 전략으로 전환하여 장갑 공격을 감행하는 대신 2명 정도의 소규모 병력 단위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몰래 침투시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이것이 러시아의 위험한 새 전략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샨 작전의 초기 단계는 푸틴에게 침투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남겼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1단계 정보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실제로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949개의 목표물을 타격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페도로프에 따르면 약 800개는 우크라이나가 파괴했고 나머지 150개 목표물은 타격만 받았으나 완전히 제거되진 않은 듯합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덕분에 우크라이나 라자루와 네메시스 부대가 작전에 참여한 것도 알게 됐습니다. 두 부대 모두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 중 가장 숙련되고 악명 높습니다. 특히 라자르 그룹은 푸틴의 침공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의 드론 중심 전략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130억 달러 이상의 러시아 장비를 파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심 인물인 파블로 옐리자로프 대령은 현재 우크라이나 공군 부사령관으로 러시아의 장거리 드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대드론 방어막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에서 우크라이나가 1000대 넘는 장갑차와 포병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800이라는 숫자로 언급해왔지만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949개 표적 조장도 그에 못 미칩니다. 작전 아샨의 2단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시아의 공격력을 무너뜨린 치명적인 공격에 느낌표를 찍으며 숫자를 4자릿수로 끌어올린 단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작전의 첫 번째 단계는 2025년 상반기 중 어느 시점에 수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2025년 5월 러시아의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는 언제 시작됐는지 등 더 잘 알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우크라이나는 아샨 작전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 더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두 번째 단계에서 포병 시스템에 집중하며 우크라이나의 4주요 지역에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러시아 지상 진격 시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도네츠크, 헤르손, 스타로빌스케, 그리고 자포리자였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러시아 진지는 가능한 한 많은 포병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우크라이나 드론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샨 작전 2단계가 끝날 무렵 우크라이나는 추가로 231개의 표적을 타격했고 그중 171개의 표적이 파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로첸 러시아 통신과 결국 델타에 업로드된 객관적인 통제 영상의 조합이 그 결과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첫날부터 이미 그 영향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측정한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전선 여러 지역에서 러시아의 활동이 30%에서 81%까지 감소했습니다. 작전 아샨이 끝날 때쯤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1180개의 표적을 타격했으며 그 대부분이 파괴되었다고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자국을 방어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 아샨은 우크라이나가 수행한 작전 중 가장 인상적인 작전 중 하나로 성공을 위해 요구된 조정력과 지휘의 질에서 작전 스파이더웹과 견줄만 합니다. 물론 스파이더웹 작전이 두 작전 중 더 주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몰래 러시아로 들여보내 러시아의 무기고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폭격기 몇 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전선에서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작전 아샨이 우크라이나의 작전에 훨씬 더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작전 아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페도로프에 따르면 작전의 두 번째 단계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포신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드론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6월 17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이는 페도로프의 발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 새로운 드론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표준 드론 투하로 러시아 포병을 무력화하기 어렵고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페도로프는 이런 식으로 손상된 화포는 종종 수리가 가능해 드론 공격의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오퍼레이션 아샨용 강력한 신형 탄약을 개발했으며 이 탄약은 러시아 포병 포신을 직접 겨냥해 완전히 파열시켜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수 포탄이 개발되었고 단 이틀 밤 만에 러시아 포병 250문이 파괴되었습니다. 각 사례마다 영상 증거가 있다고 페도로프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베럴 슈레더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적으며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새로운 탄약에 대해 말을 아낄수록 앞으로 러시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아샨 작전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왜 아샨 작전이 중요한가요? 곧 답변 드리겠지만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서 앞으로도 저희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아샨 작전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이 2단계 수년간의 작전이 우크라이나 공세와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이 작전은 러시아 공세 저지가 목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초기 단계의 3일간 공격에서 1000대가 넘는 드론을 사용했고 이후 단계에서도 수백 대의 드론을 더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이 작전이 없었다면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어떤 맹렬함으로도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시작한 반격 작전들 중에서 아샨 작전과 그로 인한 러시아군의 약화가 도움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본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주된 목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방어선을 강하게 타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각 목표물이 우크라이나 진지와 도시에 가해지는 공격을 줄인다고 말하며 이러한 작전 하나하나가 적을 약화시키고 전장에서 적이 자신의 조건을 강요할 수 없는 순간을 앞당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는 두 단계 모두 생존 가능성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지상 공격을 늦추지 않고 아샨 작전 2단계 이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프라브다는 7월 1일 보도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256차례 충돌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는 포크로스크와 슬로비안스크 지역에서 벌어졌으며 두 곳 모두 우크라이나가 2단계에서 목표로 삼았던 도네츠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많은 충돌에서 아샨 작전의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푸틴은 이런 공격을 반드시 명령했을 겁니다. 병사들에게 기갑전력이나 포병 지원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겐 이것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의 지상전 방식 때문입니다. 특히 포병은 러시아식 전쟁 방식의 핵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퍼붓는 끊임없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실제로 지상에서 진격할 때는 포병이 핵심입니다. 왕미 팝동 군사연구소는 러시아가 포병을 서방군과는 다르게 사용한다고 지적합니다. 서방 군대가 보통 기동을 지원하기 위해 포병을 사용하는 반면 러시아군은 보통 방어선을 포병으로 폭격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기 위해 기동을 합니다. 이런 근본적 접근 차이는 우크라이나 대응에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에게 포병은 영토를 두고 벌어지는 근접 전투에서 그들의 군대가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화력 수단입니다. 러시아의 모든 제병 합동 전력은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상대로 끊임없이 포격을 퍼부을 수 있도록 배치된 포병 부대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포병 부대들은 공격 시 전선으로 나가 화력을 지원한 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후방 지역으로 철수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샨 작전 두 단계 모두 러시아 접근을 막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포병의 공격을 덜 받게 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아샨 작전 중에 그 포병이 대대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러시아에게 이것은 공격이 그들의 전체 군대가 훈련받은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병이 애초에 배치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포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돌격부대는 훨씬 더 강력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공격해야 하며 그 방어선 앞에는 드론대가 있어 매우 치명적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수백 대 장갑차를 무력화한 뛰어난 작전을 펼쳤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그 결과 러시아 돌격부대는 보호받지 못한 채 러시아군이 도달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약화시켜야 하는 포병 지원 없이 공격을 강행해야 합니다. 결과는 불가피합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만큼 희생되고 우크라이나 방어선도 러시아 포병 전략의 압박이 적어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샨 작전의 이 측면에 덧붙이자면 러시아의 전쟁 전체에서의 포병 손실은 너무나 막대해서 최대 34,000문의 화포를 잃었고 그로 인해 러시아는 즉석에서 새로운 공격 전술을 고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원래 포병을 사용했을 상황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FPV 드론을 사용하는 건 새롭지 않지만 예전엔 주로 포병 지원에만 쓰였습니다. 이제 드론이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하며 이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드론 생산을 늘리면서 특히 화력 면에서 포탄에 가장 가까운 대형 폭격 드론의 생산을 늘리면 포병이 제공할 수 없었던 정밀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드론 분야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앞섭니다. 이것이 아샨 작전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가 얼마나 큰지 또 전쟁 기간 대부분 동안 이어져 왔는지 잘 보여줍니다. 아샨 작전에서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거의 모든 표적은 드론 공격이었으며 이는 정밀 타격에 있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앞섰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이제야 전선에서 같은 일을 시작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포병 전략에 큰 타격을 준 뒤에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따라잡기엔 아직 멀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량과 기술에서 앞섭니다. 6월 11일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우크라이나가 5월 한 달 동안 거의 18만 개의 군사 표적을 타격했으며 그 대부분이 드론에 의해 공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FPV 드론은 현재 전장에서 러시아 FPV 드론보다 1.5대 1로 더 많으며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거리 타격 드론 등장으로 아시안 작전 향후 어느 단계에서든 우크라이나가 더 깊은 곳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두 단계에서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50km 넘게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중거리 드론은 200여 킬로미터 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후방의 러시아 보급망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포병을 이런 거리로 철수해도 여전히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요점은 포병이 이미 50km에서도 무용지물이고 200km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가 커질수록 러시아는 포병을 더 멀리 뒤로 물려야 하고 그 결과 포병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드론 얘기를 계속하자면 우크라이나는 드론 기술과 전술에서 러시아보다 훨씬 앞섭니다. 러시아는 많은 포병을 잃은 채 우크라이나를 따라잡으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드론 요격기로 러시아 샤이드 드론을 도시 추락 전 격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선과 중거리에서 투입하는 많은 드론들은 이제 AI를 이용해 이동하고 자동으로 목표물을 식별합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위성 항법이 필요 없어지며 이는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이 방해할 신호 자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도 같은 목적으로 AI를 쓴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우수한 성능 앞에서 AI 능력을 과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퍼레이션 아시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드론 분야에서 존재하는 진정한 격차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혁신을 계속하면 세 번째 단계도 조용히 진행되고 러시아가 이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 단계의 범위는 러시아의 드론 운용 시설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포병 문제에 적응하는 것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 흐름을 바꾸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시안 작전은 이제 그 흐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는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6월 25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수행할 새로운 40일 전략 구상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러시아의 전쟁 포기를 압박하는 것이며 그 압박은 더 많은 중간 및 중심 타격에서 올 가능성이 큽니다. 포병이 약해지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인프라와 물류를 더 자주 공격합니다. 40일 압박 기간 중 아시안 작전 3단계가 진행될까요? 젤렌스키는 말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도 실제로 일이 벌어질 때까지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비밀 작전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맞서 자국의 기계로 치열하게 싸웠다는 점입니다. 이제 2025년 중반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더 잘 이해됩니다. 2026년 드론 공격 횟수만 봐도 아시안 작전이 만드는 데 일조한 전세 반전이 러시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검증된 80만 개의 표적이 타격을 받았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상반기에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성과이며 우리가 이야기했던 드론 우위 덕분입니다. 이 드론 우위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새 영상을 올릴 때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